최은서의 완벽했던 세상은 그녀의 남편 권태준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와 태블릿 PC 하나를 그녀 앞에 유리 테이블 위로 던지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저녁 햇살이 거대한 통창을 통해 들어와 그가 던진 태블릿의 차가운 금속 표면 위로 서늘하게 부서졌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도 차가웠다. 은서는 임신 5개월의 몸을 일으켜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 속에서는 영상 하나가 소리 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 속의 여자는 명백히 자기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마치 연인처럼 웃고 있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현실적인 영상이었다. 저는 이런 적 없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태준 씨, 이건 조작된 거예요. 믿어주세요. 조작 그가 코웃음을 쳤다. 내가 웃음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맡겼어. 0.01%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원본 영상이라고 하더군. 그 순간 서재문이 다시 열리며 은서의 가장 친한 친구인 최유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다. 그녀는 은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은서야,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이런 짓을 했을 리가 없는데 혹시 무슨 협박이라도 받은 거야? 그리고는 태준을 향해 애원하듯 말했다. 태준 씨, 은서,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주세요.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예요. 그녀의 위선적인 연기에 은서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을 꾸민 것은 바로 저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태준은 유라의 말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은서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 더러운 거짓말에 내 유일한 안식처였던 유라마저 속이려 들어 역겨운 것. 그는 은서의 배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이 뱃속의 아이, 정말 내 아이가 맞긴 한 건가? 그 말은 그 어떤 폭력보다도 더 잔인한 비수가 되어 은서의 심장에 박혔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오직 이 남자만을 사랑했다. 비록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었던 그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이 통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믿음이 부서져 내렸다. 우리 이혼해. 그가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내일 당장 변호사를 보낼 테니 군말 없이 도장 찍어. 그렇지 않으면 이 영상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으로 전송되게 될 테니까. 그는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미련 없이 서재를 떠났다. 홀로 남은 은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 그녀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단 한 편의 거짓 영상으로 인해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다음 날 강태준은 자신의 약속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지켰다. 그는 이혼 서류를 보내는 대신 은서와의 딥페이크 영상을 익명으로 대한민국 최대의 연예 가십 사이트에 유포했다. 태상그룹 권태준 회장 안에 충격적인 불륜 영상 유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대중은 재벌가 며느리의 부도덕한 스캔들에 열광했고 은서는 한순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잡한 여자로 낙인 찍혔다. 태상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권태준은 불행한 남편의 역할을 연기하며 대중의 동정을 샀다. 그는 분노한 여론을 등에 업고 은서를 집에서 내쫓았다. 임신한 몸으로 그녀는 단 한 푼의 돈도 없이 거리로 나앉게 된 것이다. 이 아이 당장 지워. 그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내 가문에 네 더러운 핏줄을 남길 수는 없어. 하지만 은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줄 유일한 희망을 필사적으로 지켜야만 했다. 그녀는 모든 연락을 끊고 서울을 떠나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숨어들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거짓을 바로잡고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지옥으로 밀어놓은 두 남녀에게 복수하리라 맹세하며 그녀는 그렇게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5년 후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 강태준의 제국 태상그룹은
대한민국의 IT 지도를 바꿀 만큼 거대해졌다. 그는 더 냉혹하고 더 무자비한 CEO가 되었다. 5년 전 그를 배신하고 떠난 아내에 대한 기억은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흉터처럼 남아 그를 더욱 차가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아들 권민준을 키우고 있었다. 5년 전 최은서가 낳은 바로 그 아이. 그녀가 아이를 낳자마자 버리고 도망쳤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최유라가 그렇게 말해 주었으니까. 그녀는 버려진 아이를 자신이 거두어 지훈에게 데려다 주었다고 했다. 지훈은 아이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지만 아이를 볼 때마다 배신당한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었다. 한편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동해의 작은 해변 마을. 최은서는 더 이상 과거에 화려했던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작은 빌라에서 프리랜서 웹 디자이너로 일하며 아들 권민준을 홀로 키우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소박했지만 평온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아들 민준을 중심으로만 돌아갔다. 5살이 된 민준이는 보통의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다. 아이는 말이 없었고 늘 방 안에서 자신만의 컴퓨터와 씨름하며 시간을 보냈다. 은서는 아들이 그저 게임을 좋아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의 아들이 이미 어지간한 성인 해커를 뛰어넘는 수준의 코딩 천재라는 사실을. 엄마, 이 프랙털 생성기 알고리즘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제가 다시 짰어요. 그래, 우리 아들 착하네. 이제 그만하고 김치찌개 먹으러 와야지.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은서는 아들의 비범함을 눈치채지 못했고 민준 역시 자신의 능력을 어머니에게 숨기고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주 먼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났다고만 말했다. 어느 날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해킹 실력을 이용해 어머니가 숨겨둔 낡은 외장 하드에 암호를 풀었다. 그 안에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5년 전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태상그룹의 스캔들을 다룬 낡은 뉴스 기사들, 조작된 딥페이크 영상, 그리고 아버지 강태준과 마녀 최유라의 사진. 그는 어머니가 왜 그토록 슬픈 눈을 하고 있었는지, 왜 그들이 이곳에 숨어 살아야만 했는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이의 작은 가슴 속에서 슬픔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내 어머니를, 그들이 감히 내 어머니를 능멸하고 우리 모자의 삶을 망가뜨렸다.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복수심은 천재적인 두뇌와 결합하여 무서운 계획으로 발전했다. 프로젝트 키메라. 그가 자신의 복수 계획에 붙인 암호명이었다. 그날 밤 작은 해변 마을의 낡은 빌라. 한 아이의 방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 불빛이 어둠을 밝혔다. 한쪽 모니터에는 태상그룹 본사의 복잡한 네트워크 설계도가 떠 있었고 다른 쪽 모니터에는 키메라 작전 1단계 저택 부수기라는 파일이 열려 있었다. 아이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을 한번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이의 눈의 나이에 맞지 않는 굳건하고 맹렬한 결의가 서렸다. 아이는 마지막으로 키보드에 한 줄의 명령어를 입력했다. Phase 1. Initiate Haunting. 그 순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강태준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이 보이지 않는 공격 앞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정원의 모든 스프링클러가 미친 듯이 물을 뿜어댔다. 집안의 모든 조명이 경고등처럼 깜빡이기 시작했고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TV와 태블릿 심지어는 디지털 액자까지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화면으로 바뀌었다. 5년 전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던 최은서의 얼굴. 5살짜리 신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대기업 중 하나를 상대로 조용한 디지털 전쟁을 선포했다. 저택을 부수는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권태준의 저택을 뒤흔든 유령 같은 해킹 소동은 다음날 아침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최고 보안팀이 동원되었지만 그들은 침입의 흔적조차 찾아내지 못했다. 완벽한 범죄였다. 태주는 이 사건을 자신에게 적대적인 경쟁사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그의 뇌리 속에는 집안의 모든 스크린을 가득 채웠던 최은서의 우는 얼굴이 지워지지 않는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그는 애써 그 불쾌한 기억을 떨쳐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유령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며칠 후 KT그룹의 중요한 이사회. 태준이 야심차게 준비한 신사업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뒤편에 있는 거대한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화면이 바뀌었다. 5년 전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딥페이크 영상. 영상은 단 1초 만에 사라지고 원래의 발표 화면으로 돌아왔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임원들은 그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개인 차량 내비게이션은 회사로 향하는 길 대신 그가 알지도 못하는 동해의 작은 해변 마을 주소를 목적지로 계속해서 재설정했다. 그의 개인 비서가 관리하는 스케줄은 멋대로 변경되었다. 최유라와의 저녁 식사 약속은 과거 은서와 함께 갔던 허름한 떡볶이 가게로 예약되어 있었다. 한밤중 저택의 스마트 스피커에서는 은서가 가끔 흥얼거리던 희미한 자장가 소리가 흘러나왔다. 작지만 지독하게 신경을 긁는 디지털 테러. 추적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공격 앞에서 태주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갇혀 보이지 않는 적에게 조롱당하는 기분이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균열이 가고 있었다. 그는 예민해지고 난폭해졌다. 최유라와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모든 자잘한 해프닝에 집착하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지쳐갔다. 그 모든 혼란의 지휘자는 해변 마을의 작은 빌라 하나의 방에 있었다. 권민주는 자신의 작은 왕국에서 거대한 제국을 상대로 유령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그의 복수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잠든 밤이면 컴퓨터 앞에 앉아 아버지의 세상을 조용히 흔들었다. 그는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웹디자인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쳐 잠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복수심을 더욱 단단하게 벼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인터넷 뉴스에서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태상그룹 어린이날 맞아 야이 스마트토이 태산베어 출시, 권태준 회장 직접 프로젝트 총괄. 기사에는 곰 인형을 들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즉시 태산베어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치명적인 허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의 복수 계획의 2단계 트로이의 목마 작전에 완벽한 매개체가 되어줄 터였다. 며칠 후 태상그룹 본사. 강태준은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태산베어의 성공적인 런칭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감 출시가 아니었다. 최근 계속된 주가 하락과 뒤숭숭한 회사 분위기를 반전시킬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곧 열릴 런칭 행사의 최종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고 보이지 않는 위협에 포위된 채였다. 같은 시각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방, 권민준의 모니터 화면에는 태산베어의 중앙 서버 관리자 페이지가 떠 있었다. 그는 이미 장난감의 모든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하여 시스템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새로운 파일 하나를 생성했다. 프로젝트 캐메라, 페이스 2, The Trojan Bear. 그는 아버지의 가장 화려한 성공의 무대를 가장 처참한 실패의 무덤으로 만들 준비를 마쳤다.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한 5살짜리 아이의 전쟁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어린이날 코엑스 컨벤션 센터의 가장 큰 홀은 태상그룹의 야심작, 태산베어의 런칭 이벤트를 취재하기 위해 모인 수백 명의 기자들과 IT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무대 위 강태준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이끌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를 괴롭혔던 유령 해킹 사건은 마치 악몽을 꾼 듯 잠잠해졌다. 그는 이 태산 베어의 성공적인 런칭을 통해 최근 흔들렸던 자신의 리더십과 회사의 위상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려 했다. 태산 배우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아이들의 친구이자 선생님이며 부모님들의 든든한 육아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며 집안의 모든 스마트 기기와 연동됩니다. 그의 설명에 따라 무대 위에 있던 수십 개의 태산 베어 인형들이 일제히 귀여운 목소리로 인사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하객석에서는 감탄사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동해의 작은 해변 마을. 권민주는 자신의 방에서 프로젝트 키메라 2단계의 마지막 실행 명령어를 입력했다. 트로이의 목마 이제 일어나. 컨벤션 센터 무대 위. 귀여운 율동을 하던 곰 인형들이 갑자기 일제히 동작을 멈췄다. 아이들의 동심을 사로잡던 친근한 LED 눈빛이 섬뜩한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홀 안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기계적으로 변조된 로봇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태산그룹의 기밀 정보를 공개합니다. 웅성거리던 장내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1. 귀사의 R&D 예산은 사실 CEO의 개인적인 주식 옵션 투자를 위해 비밀리에 30% 삭감되었습니다. 2. 작년에 출시된 스마트폰의 안전성 보고서는 심각한 결함을 숨기기 위해 조작되었습니다. 3. 지금부터 투자자들을 멍청한 돼지들이라고 부르는 한 이사님의 음성 녹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곰 인형들의 입에서 회사의 가장 추악한 비밀들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장내는 패닉에 빠졌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투자자들은 분노의 찻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공격은 이제 강태준 개인을 향하기 시작했다. 무대 위에 모든 곰 인형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무대 중앙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디지털로 복원된 너무나도 익숙한 한 여자의 슬픈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바로 최운서의 목소리였다. 태준 씨, 왜 나를 버렸나요? 뱃속의 아이가 정말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나요? 그 영상은 거짓이었는데 왜 나를 믿어주지 않았나요? 태준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제품 사양이 떠있던 화면에는 5년 전의 그 딥페이크 영상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굵은 글씨로 한 줄의 문장이 떠 있었다. 당신은 이 거짓말을 믿었습니까? 완벽한 공개 처형이었다. 강태준은 무대 위에서 넋이 나간 채 서 있었다. 자신의 야심작이 자신을 파멸시키는 가장 끔찍한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 회사의 비밀은 폭로되었고 그의 개인적인 죄악은 온 세상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기술팀이 시스템을 멈추려 했지만 민주는 이미 모든 통제권을 장악한 후였다. 결국 그는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은 붉은 눈빛으로 자신을 둘러싼 채 전처의 이름을 합창하는 곰 인형들 앞에서 무대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완벽했던 제국이 소리내어 붕괴하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작은 빌라, 최운서는 노트북으로 생중계되는 그 광경을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찬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이런 끔찍하고 거대한 일을 꾸몄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옆에서 권민주는 자신이 만들어낸 혼란의 대서사실을 차갑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감상하고 있었다. 아이는 충격에 빠진 어머니를 돌아보며 나이에 맞지 않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엄마를 아프게 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에요. 제오텍 부수기는 끝났다. 아들은 가장 공개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어머니의 복수를 완수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다. 다음은 무엇인가? 태산 베어 레언칭 행사의 재앙적인 실패는 강태준이라는 오만한 제왕을 그의 왕좌에서 끌어내렸다.
태상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 이사회는 연일 그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한순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CEO에서 가장 무능하고 추문에 휩싸인 경영자로 전락했다. 그는 망가졌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곰인형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던 최운서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왜 나를 믿어주지 않았나요? 그 질문이 그의 굳어있던 심장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이사회의 사퇴 요구를 무시했다. 대신 그룹에 남은 모든 자원을 단 하나의 임무에 쏟아부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유령 해커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기업 보안팀을 넘어 국정원 출신의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와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화이트 해커들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다. 거대한 국제적인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동해의 작은 마을. 권민주는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거대한 추적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 최운서는 아들이 저지른 일의 규모에 충격을 받아 아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그의 계획의 일부였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오기를 바랐다. 그는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현란한 디지털 쥐잡기 놀이를 시작했다. 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백 개의 프록시 서버와 몇 겹으로 된 방화벽 미로 속으로 그들을 유인했다. 그는 마치 거미줄을 친 거미처럼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냥꾼들을 농락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상그룹이 쏟아붓는 막대한 자원의 힘은 5살짜리 천재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했다. 마침내 한 이스라엘 출신의 해커가 아주 작은 실수의 흔적을 발견했다. 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서버에 남겨진 희미한 디지털 지문. 마침내 모든 공격의 근원지가 밝혀졌다. 강원도 동해시의 한 허름한 빌라에 등록된 보잘것없는 IP 주소 하나. 강태준은 자신이 직접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파괴한 원수의 얼굴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최소한의 보안팀만을 대동한 채 동해시로 향했다. 긱! 빌라의 낡은 철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태준과 그의 보안팀은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기이했다. 작은 거실은 마치 나사의 관제실처럼 개조되어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서버와 전선들이 뱀처럼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작은 게이밍 의자에 앉아있는 아주 작은 아이. 아이는 자신을 향해 들이닥친 어른들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아이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들을 마주했다. 아이는 침착하고 진지한 얼굴이었다. 그 작은 얼굴에는 놀라울 정도로 강태준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아이가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래 걸렸네요, 아버지. 아버지. 그 한마디에 강태준의 세상이 정지했다. 그의 뇌가 눈앞의 광경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5년 전 죽었다던 그 아이가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장바구니를 들고 최운서가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 들이닥친 강태준과 보안팀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아들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덕. 그녀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과와 파프리카 같은 것들이 대굴대굴 바닥으로 굴러갔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 세 사람은 5년 만에 처음으로 한 공간에서 재회했다. 하지만 그들의 재회는 따뜻한 포옹이 아닌 한 아들의 잔인한 복수가 남긴 디지털 폐허의 한가운데에서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5년간 골마 터진 고통과 오해 그리고 이제 막 폭발하려는 진실이 좁은 빌라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강태준과 최운서 그리고 권민준. 세 사람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공간의 공기는 찢겨진 가족 사진처럼 서먹하고 고통스러웠다. 강태준은 여전히 눈앞의 광경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충격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어른이 아닌 아이였다.
권민주는 이 모든 순간의 설계자답게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제가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게 차갑고 단단했다. 스마트홈 해킹도 회사 서버 공격도 전부 다 제가 했어요.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아프게 했으니까. 아이는 이어 자신의 모니터 중 하나를 가리켰다. 그리고 아버지가 왜 우리 엄마를 아프게 했는지도 알아냈어요. 민주는 검사처럼 냉철한 정밀함으로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5년 전에 그 딥페이크 영상을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는 옆 화면에 그 영상의 소스 코드와 메타데이터 생성 로그를 복잡한 그래프와 함께 띄웠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조작 영상이 아니에요. 현존하는 최고의 AI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생성한 컴퓨터의 고유 IP 주소와 구매 기록을 추적한 결과 화면이 바뀌었다. 컴퓨터 구매 영수증과 IP 주소 등록 정보. 소유주는 명백하게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유라. 당신이 굳게 믿었던 그 배신의 증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첫사랑이자 제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최유라 씨의 작품이었어요. 강태준의 세상이 그의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지난 5년간의 증오와 경멸의 토대가 한낱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는 은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희열이 아닌 깊은 슬픔만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폭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단지 엄마와 아빠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이는 또 다른 파일들을 화면에 띄웠다. 숨겨진 금융기록 암호화된 이메일, 그리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 내역. 최유라 씨의 가문은 지난 10년간 차명 회사를 통해 태상그룹의 주식을 공매도하고 악성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해왔어요. 5년 전의 딥페이크 영상은 단순히 질투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경쟁사 CEO의 사생활을 흔들어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기업 사보타주 행위였죠.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기익 빌라의 현관문이 열리며 최유라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태상그룹의 재앙 소식과 강태준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약해진 틈을 타 그를 차지하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그녀의 모든 범죄가 낱낱이 기록된 거대한 스크린과 싸늘하게 식어버린 세 사람의 시선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궁지에 몰린 그녀의 상냥한 가면이 마침내 벗겨져 내렸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그래, 내가 했어. 내가 다 했다고 그녀는 은서를 향해 소리쳤다. 내까짓 게 뭔데 근본도 없는 게 감히 태준 씨 옆자리를 차지해. 그 자리는 원래부터 내 것이었어. 그리고 너 강태준 그녀는 태준을 보며 비웃었다. 넌 언제나 그렇게 오만했지. 네 그 잘난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는 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알아. 그녀가 광기에 차 소리치는 동안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방 한구석에 숨겨진 작은 웹캠을 통해 그녀의 모든 자백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권민준이 미리 설치해둔 마지막 함정이었다. 그녀의 광기 어린 독백이 끝날 무렵 빌라 밖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충격에서 벗어난 태준의 보안팀이 이미 경찰에 신고한 후였다. 최유라는 자신의 몰락을 중계하는 수십 개의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허망하게 체포되었다. 마침내 모든 소동이 끝났다. 방 안에는 다시 세 사람만이 남았다. 외부의 적은 사라졌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들 내부의 남은 상처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아들 어머니를 위해 거대한 제국과 맞서 싸운 그 작은 천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에 걸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여자 최은서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 입을 열려 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그의 목구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몸이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망가뜨린 가족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그의 길고 고통스러운 속죄의 시작이었다. 최유라가 경찰에 연행되고 모든 소동이 끝난 후 빌라 안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강태준은 여전히 자신이 망가뜨린 가족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윤은서는 그런 그를 승리자의 눈이 아닌 깊은 연민과 피로가 뒤섞인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복수는 끝났다.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아들 민준의 작은 손을 잡았다. 민준아, 짐 챙기자. 우리 갈 시간이야. 그녀의 말에 태준이 절박하게 고개를 들었다. 가지마. 제발, 제발 가지마. 어딜 가요? 은서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여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니었어. 우리는 우리만의 삶이 있어요. 내가 다 바로잡을게. 뭐든지 할게. 이 집도 회사도 전부 다 당신 거야. 그의 말에 은서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내가 원했던 건 당신의 집이나 회사가 아니었어요. 나는 나를 믿어주는 남편을 원했고 내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줄 사람을 원했어요. 당신은 그 둘 다 아니었죠.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쿵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그의 세상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폐허가 된 거실에 홀로 남아 자신의 어리석음이 남긴 잿더미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 날 강태준은 서울로 돌아왔다. 최유라의 체포와 5년 전 딥페이크 스캔들의 진실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태상그룹은 절대적인 혼돈에 빠졌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했으며 이사회는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눈먼 어리석음과 잘못된 판단,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전처와 아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대중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그는 CEO 자리에서 잠정적으로 물러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조용한 호텔방에서 은서는 아들 민준과 함께 그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엄마, 저 아저씨 때문에 슬퍼요. 곁에 있던 민준이 물었다. 은서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아니, 우리 아들. 그냥 우리가 될 수도 있었던 가족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태준은 미친 듯이 그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동해의 작은 빌라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이제야 5년 전 은서가 느꼈을 막막함과 절망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버렸던 가족을 이제는 자신이 필사적으로 찾아야만 하는 이 잔인한 아이러니.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그들의 행방을 쫓았다. 그는 그들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들이 안전한지 어디에 있는지라도 알고 싶었다. 그러던 중 그는 그녀가 최근 프리랜서로 일하며 조용히 모아왔던 자산을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해외로 완전히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그들을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흔적이 남은 동해의 작은 빌라를 다시 찾았다. 그의 거대한 저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작고 소박했지만 이곳에는 그곳에는 없는 사람 사는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는 민준의 방으로 들어갔다. 천재 소년의 흔적이 가득한 작은 지휘본부, 그리고 은서의 작업실.
그녀가 밤새워 일했을 디자인 스케치들. 그는 자신이 전혀 몰랐던 두 모자가 서로를 의지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5년의 세월을 그제야 마주하고 있었다. 책상 위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가 무심코 액자를 집어들었을 때 그는 숨을 멈췄다. 사진 속에는 강태준과 최운서, 그리고 권민준. 세 사람이 마치 진짜 가족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준이 포토샵으로 만들어낸 가짜 가족 사진이었다. 아이가 그토록 꿈꿔왔던 단란한 가족의 모습, 그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잃어버린 회사나 구겨진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손으로 부숴버린 잃어버린 시간과 잃어버린 가족을 위해, 그것은 그의 진정한 첫 번째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단순히 사과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삶에 다시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강태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그는 최운서와 권민준이 머무르고 있는 곳을 알아냈다. 복수를 위한 추적이 아니었다. 속죄를 위한 순례였다. 순례였다. 그들이 머무는 곳은 강릉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있는 고즈넉한 사찰이었다. 그는 요란한 고급 세단 대신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그곳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그는 지난 5년간 자신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얼마나 눈이 먼 채로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사찰의 고요한 뜰에서 그는 마침내 은서와 마주했다. 그녀는 바다를 보며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아들 민준이 작은 목탁을 두드리며 스님과 함께 불경을 외우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완벽한 평화 그 자체였다. 그는 감히 그 평화를 깨뜨릴 수가 없어 오히려 멀리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를 먼저 발견한 것은 민준이었다. 아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보다가 이내 어머니에게로 달려가 무언가를 속삭였다. 은서는 천천히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아닌 깊은 피로감과 알 수 없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진짜 대화였다. 그는 거창한 약속이나 변명을 늘어놓는 대신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게 뭐죠? 내 속죄의 시작이야. 서류철 안에는 그가 진실을 알게 된 이후 했던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최유라 가문과의 모든 사업적 관계를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끊어냈다는 증거. 태상그룹의 CEO 자리에서 물러난 공식 사임서. 그리고 그의 모든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디지털 범죄 피해자 지원재단의 서류. 재단의 이름은 최운서 재단이었다. 그리고 서류 맨 마지막에는 수십 장에 달하는 그의 자필 반성문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닌 자신의 모든 과오와 어리석음에 대한 처절한 기록이었다. 은서는 말없이 서류들을 넘겨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가 없었다. 왜? 태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왜 나와 결혼한 거지? 내가 당신에게 그런 짓을 하고 그 거짓말을 믿었는데. 왜 도망치지 않고 내 아내가 되기를 선택한 거야? 그 질문에 은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속내를 털어놓았다.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남긴 회사, 그리고 그곳의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당신 집안에서는 결혼을 조건으로 회사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으니까. 나 역시 사랑이 아닌 거래를 했던 거예요. 나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들의 결혼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사람의 계약이었을 뿐 시작부터 사랑은 없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각자의 상황에 갇힌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 그때 민준이가 그들에게 다가와 태준에게 자신의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해독 불가능해 보이는 복잡한 암호 코드 한 줄이 떠 있었다. 이거 아이가 말했다. 5년 전 그 딥페이크 영상의 핵심 암호화 코드예요. 제 실력으로는 풀 수가 없었어요.
태주는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평생을 IT 업계에 몸담았던 그의 엔지니어로서의 본능이 순식간에 그 코드의 비범함을 알아보았다. 이건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최유라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건 군사급 암호화 기술이야. 그녀 혼자 한 짓이 아니었어. 그의 말에 은서와 민준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서렸다. 최유라가 체포되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그 딥페이크 영상은 단순히 질투심에 눈먼 한 여자의 소행이 아닌 처음부터 태상그룹과 강태준을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조직의 작품이었을 가능성.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최유라라는 태풍은 지나갔지만 그 태풍을 만들어낸 진짜 흑막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개인적인 복수극은 끝났다. 하지만 이제 그들 앞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사찰의 고요한 뜰. 강태준과 최운서 그리고 권민준. 상처 입은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맞서 싸워야 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사찰에서의 짧은 평화는 더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숨 고르기에 불과했다. 강태준과 최운서 그리고 권민준. 어색한 세 사람은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 대신 팀이라는 이름으로 뭉쳤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최유라의 배후 그리고 5년 전에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낸 진짜 적 아르고스를 찾아내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의 지휘본부는 은서가 비밀리에 운영해온 피닉스 그룹의 안전가옥으로 옮겨졌다. 그곳은 외부에서는 평범한 와인바로 보이지만 지하에는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비밀 벙커였다. 그곳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기업가로서의 전략적 지식과 인맥, 그리고 자금력을 제공했다. 최운서는 날카로운 분석력과 그녀가 지난 5년간 비밀리에 구축해온 정보 네트워크를 담당했다. 그리고 권민준. 5살짜리 천재 소녀는 이 디지털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해커로서의 역할을 맡았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구치소에 수감된 최유라였다. 태준은 변호사를 통해 그녀와의 특별 면회를 주선했다. 3주 만에 마주한 유라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정보를 원해. 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내 배후, 아르고스에 대한 모든 것. 유라는 텅 빈 눈으로 그를 보며 비웃었다. 내가 왜 거래를 하지? 태준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네가 모든 것을 자백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지. 하지만 거절한다면 나는 네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태상그룹의 막대한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추가할 거야. 넌 평생 빚 한 점 없는 감옥에서 썩게 될 거다. 그는 이어 유라의 배후 세력이 이미 그녀를 버렸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단지 쓰고 버려진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진실 앞에서 유라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렸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서 하나를 털어놓았다. 암호명 아르고스. 그리고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던 유일한 창구였던 다크웹상의 한 비밀 게시판 주소. 그것으로 충분했다. 팀은 즉시 아르고스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다크웹의 비밀 게시판에 접속했다. 하지만 그곳은 철옹성 같았다. 군사급 암호화 기술과 수백 개의 가상 서버로 둘러싸여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있었다. 민준의 천재적인 해킹 실력으로도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암호화 방식이 퀀텀 기반이에요. 제 컴퓨터로는 연산 능력이 부족해요. 민준이 처음으로 좌절감을 느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준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것은 그가 아들에게 보여준 첫 번째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모습이었다. 정면 공격이 안 된다면 뒷문을 찾아야지. 그가 말했다. 모든 시스템에는 인간적인 약점이 존재하기 마련이야. 이 네트워크를 설계한 놈이 누구지?
아버지와 아들, 두 천재의 두뇌가 처음으로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주는 자신의 엔지니어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제시했고 민주는 그것을 기술적으로 구현했다. 태주는 아들을 위해 태상그룹의 슈퍼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넘겨주었다.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였다. 마침내 그들은 약점을 찾아냈다. 그리고 아르고스의 실체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아르고스는 한 사람이 아닌 혼돈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 사냥꾼들의 비밀스러운 연합체였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목표는 바로 최유라 스캔들로 위기에 빠진 태상그룹 그 자체였다. 그들은 태상그룹의 몰락을 기정사실화하고 헐값의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태준도 익히 알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겉으로는 존경받는 원로 기업인이지만 뒤로는 아르고스를 지휘하는 진짜 흑막. 이제 방어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역으로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시장에 정보 하나가 유출되었다. 태상그룹 연쇄적인 악재로 유동성 위기 봉착, 강태준 회장 핵심 계열사 지분 긴급 매각 결정. 그것은 아르고스를 유인하기 위한 달콤한 미끼였다. 그들이 마지막 승리를 거두기 위해 둥지 밖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함정. 작전 당일 안전가옥의 지휘본부. 태준과 은서 그리고 민주는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전 세계의 금융시장과 디지털 통신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아르고스의 수장이 미끼를 물었다. 그는 태상그룹의 헐값에 나온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자신의 비밀 계좌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자금의 흐름이 포착되는 순간 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옆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의 어깨를 든든하게 지키고 서 있었다. 잡았어. 아이가 나지막이 말했다. 바이러스 지금 전송할게요. 개인적인 복수극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 명운을 건 거대한 사이버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최전선에 마침내 하나가 된 가족이 서 있었다. 권민준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가 심어놓은 바이러스는 단순한 파괴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교한 외과 수술용 메스처럼 아르고스의 신경망을 파고들어 그들의 자금줄을 마비시키고 모든 범죄의 증거를 빼돌리기 시작했다. 아르고스의 수장은 자신의 제국이 한순간에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비밀 제국은 5살짜리 천재 소년의 손끝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과 최은서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태준은 아들이 확보한 아르고스의 모든 범죄 증거를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에 넘겼다. 존경받는 원로 기업인의 가면을 썼던 아르고스의 수장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악의 경제사범으로 전락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였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이성을 잃은 아르고스의 수장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용병들을 이끌고 그들의 안전가옥을 직접 습격했다. 그는 더 이상 기업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한 마리의 미친 짐승일 뿐이었다. 안전가옥의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민주나 엄마랑 있어 은서가 소리치며 아들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강태준은 그런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 결전은 화려한 총격전이 아닌 좁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육탄전이었다. 태준은 과거에 오만했던 CEO가 아닌 가족을 지키려는 한 마리의 늑대처럼 싸웠다. 아르고스의 수장이 마지막 발악으로 민준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순간이었다. 태준과 은서는 동시에 몸을 날렸다. 태준은 자신의 몸으로 칼날을 막아냈고 은서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몸을 회전시켜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이 났다. 뒤늦게 도착한 경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태중과 그런 그의 곁에서 아들을 끌어안고 떨고 있는 은서,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아르고스의 수장을 발견했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최유라와 아르고스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태상그룹은 강태준의 손에서 정직하고 유능한 전문 경영인에게로 넘어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집의 정원. 쌍둥이 형제 이준과 서준의 7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엄마 아빠 촛불 불어요. 두 아이가 행복한 얼굴로 케이크를 들고 달려왔다. 강태준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최운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전략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는 한 명의 여자이자 어머니였다. 지난 1년간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태주는 자신의 모든 과오를 진심으로 사죄했고 은서는 그의 상처를 묵묵히 보듬어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아주 천천히 상처와 용서 위에서 다시금 쌓아 올려지고 있었다. 소원 빌어요, 여보. 은서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태주는 촛불 너머로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터널을 지나 그는 마침내 진짜 행복을 찾았다. 네 사람은 함께 웃으며 케이크의 촛불을 힘껏 불었다. 꺼진 촛불 연기가 파란 하늘 위로 흩어지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모든 오해와 상처를 넘어 마침내 완전해진 한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졌다.